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세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이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작동을 시킬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지금 국채 가격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 MBS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개는 국채든 MBS든 이것은 그 은행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간주해주고 또한 자기자본 비율로도 간주해줘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자기자본 비율을 더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현금 비율도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경영수지 전반이 악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죠. 그러면 어느 은행인가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 은행에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이게 빠지면 또 다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무리로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금융위기를 먼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공실도 생겼죠. 그뿐만 아니라 가격도 지금 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거용 주택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잔뜩 거품이 껴있지만 주거용 주택도 지금 거품이 꽤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선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상호작용을 해요. 상승작용을.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주거용 주택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연쇄적으로. 네.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이게 주거용 주택에서 문제 생겨서 상업용 주택 문제로 전념이 되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그거는 또 이제 CMBS라고 그러거든요. Commercial Mortgage Based Security라는데 CMBS도 이게 그 미국 법률에 따라서 이게 현금 보유 비율, 자기자본 보유 비율에 그걸로 간주를 해줘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 높여야 돼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대로 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현금 보유 비율도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금 인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올려야 돼요. 그럼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커졌다. 그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칫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공실률이 이제 줄어드는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내리면서도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내렸으니까 나 들어가서 입점해서 뭐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또 판단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꼭 트리거가 하나 터져요. 근데 이 트리거는 아주 돌발적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를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3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뭐 늦어도 한 9개월 정도 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진행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심리적인 저지선인 3만을 하향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통화를 기축 통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프랑스도 한때 그랬었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도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어느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째는 거래, 지불, 청산 이런 것들이 쉽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상대적으로 없어야 돼요. 셋째는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 통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있잖아요. 또 넷째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돼요. 화폐 가치가 등락하게 거듭되면 누가 그 돈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돈이 훨씬 더 선호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정치가 급변하면 경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정치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축돼 있어야 그게 이제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민주화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좀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진국이고 강대국일수록 유리해요. 근데 이런 그 여섯 가지 조건에 과연 위안화가 부합하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위안화 누가 가지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 위안화도 환율 조작 심하게 하잖아요. 심하죠.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도 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자체가 발달해 있지 못해요. 등등 지금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기에는 전제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함께 이제 사우디, 러시아, 뭐 브라질 등등이 맞아요. 어떤 기축통화를 형성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중국이 다 손해봐요. 사우디만 빼놓고. 사우디 화폐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또 경상수지 흑자도 크고 산유국이니까. 그리고 국부펀드가 또 그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와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얻을 피해가 없겠지만 브라질하고 한다? 러시아하고 한다? 근데 브라질 통화 가치가 폭락해봐요. 러시아 루피아가 폭락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요? 중국은 손해예요.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있잖아요. 시진핑의 중국몽, 혹은 1대1로, 뭐 이런 거.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떤 지배적인 위치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중국몽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건 일종의 국뽕이에요. 세계사적으로 국뽕은 좋은 결말을 낸 적이 없어요. 사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성장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또 올해 1분기에 4.5% 성장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거 통계 창조했을 거예요. 조작도 아니고 네. 그 실물 분야만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분야를 이제 들이밀면서 성장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자기 실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기업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소비 더 하고 생산 더 하고 그래야지. 그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렇잖아요. 실물 분야는 지금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잖아요. 경제 활동 정상화가 됐지, 리오프닝 했지, 자원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또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있지 등등 얼마나 유리한 그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실물 분야가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혹은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그 실물 분야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중국은 지금 이미 2019년도에 그 KBS가 3월 달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미 그때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그 붕괴가 됐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금융위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라는 홍수를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댐 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댐 위로 그 넘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1:1로 사업의 일환으로 9,70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했고 또 7천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줬어요. 근데 1:1로 사업과 관련된 국가들 중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상업차관 받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한 나라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부실채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지방 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에 많게는 40%, 적게는 30%를 충당해 왔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토지 사용권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하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더니 이게 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 허락을 받아서 지방 금융공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지방 금융공사는 그 수익 바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지방채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가 거의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금융공사는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터지면 혹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중국 경제를 덮치면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금융위기라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또 큰 댐을 쌓아놨어도 그 댐 붕괴돼요.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당시의 금융위기는 지금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미국 시간으로 3월 10일 날 베어스탠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 뒤에 인디맥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월 14일 날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대규모 은행이잖아요. 그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그 뒤로 곧바로 워싱턴 뮤추얼, 아코비아, 와무 등등이 파산했고 세계 그 최대 규모인 보험회사 AIG도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면서 정부의 그 구제금융을 받아서 국유화돼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서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모아서 우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도 온전치 못하다.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제일 먼저 번원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를 올려요.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 0.25%까지 낮춰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도 당시에 번원통화를 23%를 늘려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G20에 속한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과 비슷한 그 정책을 펼쳐요. 이제 그때는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예측이 틀렸어요.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2009년도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해두고 있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0.8%를 기록해요. 국제 공조 체제와 그리고 적절한 정책 그리고 신속한 집행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자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좀 저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세계와 세계 블록화 이게 약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화는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각성을 해야 돼요. 미국이 사실상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세계의 리더잖아요. 리더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리더가 리더답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는 어느 나라가 그 리더로 받아들이겠어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각성을 해서 리더다운 그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